내리면서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가을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조금 전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적으로도 61주째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만 들썩이는 게 아니라 시방.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언론은 매일매일의 소식을 실어나르기 바쁘고 사람들은 일터로 학교로 바쁜 걸음을 옮긴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의 연속.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깨우는 건 대구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날아오는 문자 메시지다. 신규 확진자는 몇 명이 발생했는지, 언제 어느 곳을 거쳐갔는지 시도 때도 없이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며칠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혹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까? 불안과 안도가 마음속에서 교차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익숙하게 마스크를 챙기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건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이다. 라디오 다큐멘터리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 그날은 2020년 2월 18일이었다. 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대관령은 영하 13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막바지 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고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터널 사고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결국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원에선 터널 교통사고가 나 사람들이 죽었다.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사 기소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해를 넘겨 쟁점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 100명 넘게 추가로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000명가량 늘었습니다. 정작 코로나19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2월 18일. 그날은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다. 첫날에 2월 18일이잖아요.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길이었거든요. 대구에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민 이상원 기자는 출근길에 대구시청 발신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대구시에서 원래 그날 오전에 브리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개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대책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니까 요거를 브리핑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정됐던 브리핑 시간이 전날까지만 해도 오후였는데 갑자기 오전으로 바뀌었고 또 출근하고 있는 중에 내용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라는 걸로 바뀌어서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현장으로 갔었죠. 현장이라는 게 이제 대구시청 브리핑장으로 갔었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르는 상황 첫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 2015년에 메르스 때도 취재를 했었었는데 과거 메르스 때 병원 중심으로 번졌었으니까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면은 병원의 전반적인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막 벌어지는 대유행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거 그냥 병원 내 집단 감염 정도 생각했던 거지 그렇게까지 번지고 생각 못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시의 주요 병원 응급실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250만 대구 경희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 병원까지 4곳이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이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가운데는 7곳 경북대 병원밖에 남지 않아서 이곳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위력을 발휘한 것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잇따라 폐쇄한 것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김동훈 교수는 당시 응급실 폐쇄 위험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가장 걱정되는 게 심뇌혈관계 질환 환자들입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만 도착하시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대구 안에서도 하루 종일 상당히 많은 대형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사고가 있으면 당연히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형 병원 응급실이 코로나19 때문에 연이어서 4곳이나 폐쇄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심뇌혈관계 질환 환자들, 중증 외상 환자들은 그럼 어디로 가지?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엔 휴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역을 해달라는 요청도 빗발쳤습니다.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때 이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첫 번째 확진자랑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본 인원이 1,000명이다라고 하는 걸 권영진 시장이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브리핑장이 그 1,000명이라는 얘기 듣고 웅성웅성했었거든요. 와, 이거 뭐지?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에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조현병으로 20년이 넘게 입원해 있던 환자로 사망 뒤에 실시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장애인이란 뉴스가 전해지자 대구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전금배 활동가는 긴장했다. 다들 저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 있는 활동가들은 걱정했던 게 터졌다라고 하는 반응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메르스 그때에도 서울에서는 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활동 지원사분이 장애인에게 가야 되는데 그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이 지원을 가지 못하면서 장애인이 고립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시설이나 병원 같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는 더 취약하다는 거를 정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망자가 이제 정신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이제 올 게 왔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속속 밝혀지면서 병원, 식당, 사무실, 관공서 가릴 것 없이 줄줄이 폐쇄됐다. 대구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미사 중단을 발표했다. 인터넷에선 대구 봉쇄란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확진자 소식이 전해지고 단 이틀 만에 인구 240만 대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른다. 시민들은 숨죽이며 각자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폭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2월 19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동훈 교수는 그때를 이렇게 떠올렸다. 대구를 메디시티 대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 한 명이 발생하고 그다음 10명, 그다음 23명, 50명, 70명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환자가 수천 명 발생한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환자 발생 초기부터 입원할 병실이 없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진료를 해야 되는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 방호복이라든지 그런 방호 장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이게 참 준비가 많이 부족했구나. 심지어는 이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0개, 심지어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은 단 1명뿐이었다. 한 달 전 국내 첫 감염자가 나왔을 때 경기도가 기존 역학조사관 6명에 민간 역학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를 12명 충원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시가 준비한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실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가 전하는 말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건 20일 그것도 20일 무렵이었는데 병상 없다, 환자 들어갈 병상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시가 뭐라고 했냐면 환자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준비 잘하고 있다. 음압 병상 이만큼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발생하면은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의 부실함은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2월 21일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진은 갑자기 병원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는다. 대구동산병원 간호사 최호정 씨가 전하는 그날의 상황이다. 안에는 전쟁 같았어요. 그러고 아무런 그 감염에 대한 병동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의료진에 대한 대책도 없었는데 당장 3시간 뒤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들어올 거니까 준비해라. 그냥 뭘 준비해라고 얘기는 없이 계속 준비해라고만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도 나도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본원 건물을 비우기 시작했고 저희가 본원 건물에 환자 거의 200명과 직원들이 300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3시간 만에 이사를 나간 경기거든요. 건물을 다 비웠어요. 건물을 다 비우고 그리고 새로운 환자를 맞이할 준비도 없이 환자는 입원했고요.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 직원들은 다 100% 나갈 거라고 대구시에서 다 이제 감염 전문가들이 와서 감염 환자들을 볼 거다. 우리는 건물만 제공하면 될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불안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한 2-3시간 만에 이제 올 인력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갑자기 환자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감염에 대한 교육도 못 받았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중환자실로 환자가 입원을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정말 앰뷸런스가 저 뉴스에도 막 사진 여러 장 나가긴 했지만 앰뷸런스가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서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분 정도 이게 소요가 되는데 입원하고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 간호사실 앞에 20명의 환자가 그냥 가방을 들고 캐리어를 싸들고 계속 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호흡이 곤란하신 분, 열이 나시는 분 하고 다 어쨌든 감염으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도 또 막 우왕좌왕 자기가 더 이제 아프다, 급하다 하시는 분들에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월 27일 오전 9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0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못해서 병원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숨진 70대 남성은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코로나로 아파도 갈 곳이 없다.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스크뿐이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첫날, 우체국마다 끝도 없는 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와서 물었을 때부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분, 3분 걸음을 하도록 넣는 건 잘못됐는 거라. 마스크 5매야. 막 사람들이 지금 그때 그렇게 안 준다고 싸워서고 나도 믿어줬다고 싸우고 난리예요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은 뭐 시계 4개씩 사가고 우리 같이 남하는 사람은 한 개도 못 받아가 이 절절 매야 되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지글이 계속 왔었어요. 문자로. 사망자 공지글이. 매일매일.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찍히니까 매일. 언제 이게 내 주변으로 올지도 모르겠고 내가 겪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가 그때 좀 왔었죠. 2월 29일 토요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월 29일 날 이제 741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또 2배, 3배가 늘어나면 대구에 의료 붕괴가 오겠구나. 그런 걱정에 정말 2월 29일 날 저녁에는 잠이 정말 안 오는. 3월 초 확진자 2,300명이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3월 중순까지 초기 사망자 75명 중 17명은 입원조차 못한 채 숨졌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나누어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그 대가는 시민들 개개인이 치러야 했다. 어머니는 일상적으로 지금 적응이 좀 잘 안 돼요. 밖에 나가는 거 좀 별로 싫어하시고 몸도 지금 치료 중이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오신 상황이어가지고 집에 또 혼자 덩그러니 또 계시는 상황. 아파트니까 앞집 이렇게 상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막 구급차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들 좀 불편해 하시죠. 어른들은 그런 거 자체가 좀 알려지는 것도 싫어하고. 2월 말 이정아 씨는 친정어머니 전화를 받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평소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었다. 병원에선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정기검사를 받고 약을 챙겨 드셨고 일상생활도 대부분 무리가 없었다. 그 상황 심각해졌을 때부터 아빠가 안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출입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많이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계속 아버지 상태가 별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막 뉴스에서는 병원 응급실 이렇게 셧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 환자 안 받는다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일반 진료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 잘 챙기세요라고 하고 나왔거든요. 못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증상이 코로나라고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원래 조금 원래 운동도 나가시고 이러는데 겨울이고 이러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떨어졌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 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열은 안 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나 이틀 뒤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계속 이제 기침을 심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아빠 바꿔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숨이 가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할 것 같아가지고 119 전화했죠, 제가. 근데 그때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어요. 그래서 119 구급대원하고 통화했던 게 일반 병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대병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지금은. 일반 환자들은. 그래서 일단은 병원으로 앞에 대기 타는 한이 있더라도 경대병원까지는 가자. 그때 저희도 들어갔을 때 구급대가 되게 많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구급대원이 주치의한테 바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 담당하신. 그래서 호흡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해서 바로 들어갔죠. 이정아 씨는 응급실에서 뜬 눈으로 지샜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주치가 부르시더라고요.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더라? 이후 상황까지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 쌤님이. 이게 딱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못 가신다고 진짜로. 그래서 가족들하고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양성 반응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너무 한 번에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났어요. 사실 진짜로. 그렇게 양성 반응 뜨고 나면 다 격리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빠한테 핸드폰도 못 쥐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곧바로 음압 카트에 실려갔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겨우 4살인 아들 진원이가 이틀 전 할아버지와 뽀뽀를 한 기억이 떠올랐다. 진원이는 딱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얘는 이게 격리되면 진짜 양성 반응 해가지고 격리되면 야를 혼자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나 등등등등. 아버지 저렇게 급속하게 확 저렇게 나빠지시니까 저는 엄마 걱정도 더 되는 거예요. 심장 수술 이제 4번 하시고 이렇게 퇴원하시고 집에 있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여가지고 이게 양성 반응 나면 진짜 우리 이런 얘기까지 줄초상 나는 거 아니냐 진짜. 양쪽 다 부모님 다 한꺼번에. 아들과 남편 이정아 씨는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이었다. 그러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할 병실이 없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언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지 몰랐다. 이정아 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하루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려댔다. 그래서 연락처 남겨놓고 꼭 전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통화가 안 돼가지고 기다리면 안 올 것 같았어요. 기다리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전화기 돌리는 일.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옥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래 버티셨어요. 아버지가. 쌩님들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실 거다고 얘기를 하고 오래 못 버티신다고 산소 포화도 상태도 너무 100으로 다 쓰고 있는 상태고 이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버티셨어요. 진짜로. 저희가 의사쌤한테 좀 요청을 했죠. 얼굴만 좀 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CCTV로. 그래서 저희는 자가격리 상태였고 언니가 내려와가지고 언니하고 형부가 들어가서 CCTV로 봤어요. 보고 CCTV 상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 못 넘기실 것 같다고 그때 한 4시 정도에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아버지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아버지 딸이어서 되게 좋았다 막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 하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애쓰지 말고 할 만큼 너무 열심히 다 했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가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 모니터 보고 근데 모니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자세히 안 보였어요. 사실은 전화기 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참 많이 거기 있는 간호사 쌤도 펑펑 울고 이제 그만 쓰고 편하게 가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진짜.
3월 20일 오후 11시 50분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다. 방호 비닐에 겹겹이 쌓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손 한번 만져드리지 못하고 동산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었던 어머니께는 발인 날이 돼서야 소식을 알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격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큰 위협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문제로 떠올랐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성이면은 상관없는데 확진이라고 했을 때는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금배 활동가의 말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비장애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다. 2월 23일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가 자가격리 대상이고 누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냐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역학조사관이 해야 되는데 이 중구의 역학조사관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하고 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일단은 너무 바빴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센터 스스로 자가격리자를 구분해야 했다. 최종 23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고 그중 장애인은 13명이었다. 문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혼자 격리되는 것이었다. 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되면은 어떻게 활동지원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가서 또 자가격리를 하며 누가 같이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대구시에 물어봤을 때도 따로 작동하는 지침이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태였어요. 어차피 집에 가도 활동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센터를 다 비워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있자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근데 센터에 같이 있는 것 자체는 더 불안정하겠더라고요. 누가 검사를 하면서 확진이 되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같이 모여있는 상태니까 더 퍼질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각자 집에서 있는 것으로 하자. 결국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활동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장애인들과 짝을 이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뇌병변 장애인 김시영 씨는 홀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활동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집에서는 이제 앉아서 생활하고 기어다니고 잡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것 간단하게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리거나 그런 건 되는데 이게 또 전자레인지를 이제 돌리다 보면 안에도 뜨겁잖아요. 그럼 또 이제 꺼낼 때도 깜짝 놀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안에 내용물이 이제 쏟아지거나.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빨래나 청소는 물론 음식을 조리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포기해야 했다. 김시영 씨는 미숫가루와 하루 한 끼 배달 음식으로 버텼다. 혼자 체온을 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그 외에 이동할 때는 이제 침대에 내려와서 기어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이 까지거나 발가락 위에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까지는 거죠. 바닥 이런 데도 마찰이 있고 계속 눌리고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붙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밴드 붙이는 것도 일이죠. 일상생활이야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활동지원사가 올 것이고 그러면 청소도 밀린 빨래도 해결이 되리라.
김시영 씨는 힘들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 연락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보건소에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락이 안 돼서 아예 보건소에 아예 전화가 안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구청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오히려 이제 자기도 연락 안 되니까 저보고 이제 연락되면 연락해달라 하면 장애인들의 특별 이동수단인 콜택시들은 당시 감염의 불안 때문에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가는 걸 거부했다. 검사가 늦어지면 격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확진이면 자칫 치료가 늦어져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런 그에게 제공된 공공서비스는 하루 2번 구청에서 걸려오는 전화였다. 체온을 묻고 몸 상태가 괜찮은지를 물었다. 그러다 하루는 지원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필요 없는 걸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주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채가 있다니까. 야, 맨 처음에 이제 야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야채가 뭐냐라고 하니까 배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배추라고 하길래 안 받는다 했거든요. 배추는 이제 안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문을 딱 열었을 때 걔가 커다란 보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배추야. 내가 분명히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갖다 줬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 집안을 어떻게 들고 가지? 가져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밖에 놔둘 수가 없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배추 보내주고 생쌀 보내주고 했던 그곳이 남구였는데요. 남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구예요, 대구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은 본인이 사는 집에서 그 장애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하는 공적인 체계를 잡겠다. 주민센터부터 해서 구청 이렇게 잡겠다라는 것인데 그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었었고 그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이 취한 그 자가격리에 대한 대책 자체가 이제 그 정도의 고려를 하는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대구시가 어느 상황인지 지자체나 보건소는 기초나 보건소는 어느 상황인지 이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월 27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중증 장애인 첫 확진 환자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었다.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후송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병상이 없으니까. 그럼 이 확진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누가 하냐에 대한 게 또 자가격리처럼 남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에도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장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데 그럼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 이 장애인 입원 시에 지원 매뉴얼이 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원기관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죠. 결국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권활동가가 자진해서 장애인 확진 환자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가격리가 될 수 있고 확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본에서 권고하는 자가격리 지침과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장애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인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본인이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자가용 타고 가거나 이래서 받아야 되는데 자차가 있는 장애인들이 일단은 많지 않고 걸어서 가자니 너무 먼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자가격리를 한다 했을 때에는 이제 1인 1실의 환경, 독립된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집에 사는 분도 별로 없는 거예요. 지침도 매뉴얼도 대책도 장애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맨몸으로 버텨내야 했다. 또 대구에선 17살 청소년이 폐렴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렴 악화로 숨진 17살 고등학생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검사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마지막인 13번째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오류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 측에 당시 원자료를 요청해 재판독한 끝에 검사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랬었어요. 자기네들은 코로나19라고 99% 이상 확신한다고. 그런데 이게 음성이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2번을 했는 거야 벌써. 그런데 다음성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통보를 했죠. 코로나 검사까지 했다. 근데 그 뒤에 13번까지 했다는 거는 몰랐죠. 일단. 고3 학생 정유엽 군의 사망 진단서는 코로나19에서 결국 급성 폐렴으로 바뀌었다. 이틀 전부터 열이 오르내리던 아들은 그날 42도까지 치솟았다. 정성재 씨는 아들을 데리고 경산중앙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병원 측은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게 엑스레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본 바이탈 검사를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해열제 하나 줄 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사부터 받아야 된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경산중앙병원을 찾아 코로나19와 독감검사, 폐 X선을 찍었다. 정성재 씨는 병원에 사정을 해서 자가용 안에서 아들에게 링거를 맞게 했다. 링거를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정도 맞았나? 그때 의사분이 오시면서 유입이 피 사진이 나왔는데 폐에 보니까 염증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염증이 있다는 건 폐렴 증세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의사분이 그래서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했다고. 그럼 또 집으로 돌아가래요. 결과 나올 때까지. 병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오후가 되자 구토와 호흡곤란까지 왔다. 1339에도 연락하고 보건소에도 연락하고 다시 경산중앙병원으로 연락을 했다. 그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그래 오전에 사실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소견서를 써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빨리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빨리 집사람하고 빨리 유학하니까 병원장이라고 소개한 분이 한다는 소리가 유입이 오늘 밤 못 넘기기 힘들 겁니다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아니 갑자기 그래 나오자마자 유입이 오늘 넘기기 힘든다. 그럼 빨리 3차 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게 지금 꿈을 꾸나?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또 퇴근 시간이 비상등 켜고 막 이렇게 신호만 지켰다 뿐이지 진짜 미친 듯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영남대 병원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응급실 안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부터는 사실 동의서에 사인 하기 바빴고 산소호흡기에 작용하겠다 하겠다 인공호흡기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거기 가서는 매일매일이. 경산중앙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음성이었다.
그럼에도 영남대병원에선 13번이나 추가로 검사를 했다. 계속 음성 반응만 나오다가 마지막에 양성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뒤집었다. 결국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던 아들은 정확한 병명이 뭔지 알지도 못한 채 입원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멀쩡한 길거리 가던 이제 유기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조사를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질본에서도 소관이 아니고 병원도 나라에서 시키는 지침대로 했는데 자기 책임이 아니고 애 한 학생이 죽었어요. 멀쩡한 애, 건강하던 애가.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였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 공백에 의한 사망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국가에서 말하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나서기 전에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진상규명을 했어야 되고 진짜 나라도 너무한다 그러고 싶어요.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대구 지역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 대비 45%가 감소했다. 그 기간 동안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비단 정유엽 학생 한 명뿐이었을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왜 대구 근역으로 못 갔냐 하면요. 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 방송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전부 다 응급실에 폐쇄가지고 이런 보도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전체적으로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다른 사람들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글쎄 그 유입한테 미안했던 게 만약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 다시 병원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 뭘 하든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못했던 제가 좀 그런 어떤 자괴감이 좀 듭니다.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어머니는 퇴원했다. 엄마도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거 동산병원에서 나오시는데 걸리는데 거의 한 4월 달에 나왔거든요. 아버지한테 바로 못 갔어요. 아버지한테도 바로 못 가고. 그 얘기를 엄마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고 한 달 동안 엄마도 왜 버텼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잘 모르잖아요. 엄마도 그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해주시거든요. 진짜. 근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유행이 잦아들고 신규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지난 2달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방역 한류 출발지는 대구라 할 수 있다. 메디시티 대구의 힘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방역이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었던 대구도 당연히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건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못한 것부터 짚고 우리가 이거가 부족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보완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잘했는데 뭘 보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오늘은 다가올 여름의 예고편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며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국의 산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곳으로 단풍 구경 가셔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때 백방으로 전화를 돌리지 않았다면,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이정아 씨는 아득하다. 정말 우리 엄마가 만약에 자식들이 없었다, 혼자 있었다 했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는 뭐 어디 전화하고 이럴 상황이 안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진짜 집에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렇게 고립되어 가지고 그냥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저는 당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고립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려야 했다. 병상이 부족해서였다. 대구의 병상 수는 약 3만 8천 개,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중 공공병상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립경북대병원이나 보훈병원 등을 포함한 수치로 이들 병원들은 즉각적인 병상 제공이 쉽지 않다. 사실상 대구에서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한 곳, 대구의료원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셈이다. 당시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있었던 김동훈 교수는 이번 병상 부족 원인을 공공병상 부족 문제와 더불어 시스템의 부재도 함께 꼽는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확진되는 대로 그냥 다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격리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의학적인 처치가 거의 필요 없는, 그냥 마스크만 끼고 그냥 병상에 앉아 계시면서 결과가 음성이 2번 나올 때까지 입원해 계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봤는데 아무리 연세가 많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제때 입원해서 제때 치료를 하면 상당히 좋아져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공공병상 부족, 그다음에 여러 공공인프라 부족, 거기다 더한 시스템의 부족, 이것이 이번에 좀 이런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유엽군 경우처럼 의료 자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면서 의료 공백에 의한 초과 사망자 문제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작년보다 900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은 6%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10% 증가폭을 보였다. 1분기 대구 경북 코로나19 사망자가 154명임을 감안한다면 750명의 초과 사망자가 있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보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대구병원 같은 데 입원해 계신 분들이 그 병원이 거점 병원이 되면서 병원을 나왔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도 있었고 다른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그러면 병원을 정해서 다른 공공병원이 있어서 그 공공병원으로 전원을 한 것도 아니고, 대구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비용 부담이 큰 민간병원에서 또 치료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초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바이러스라도 우리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좀 가혹하게 다가왔는데요. 노숙인 분들이나 아니면 쪽방 주민들, 이런 분들은 사실 공공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점 병원이 되면서 공공병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시민 건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 대구 동구의회가 진행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도 대구 시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선 대구의료원 적자 문제를 질타하는가 하면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2021년 예산을 깎기도 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배지숙 시의원은 말한다. 예산을 더 얹어줘도 지금 의료원이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에 예산이 4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자, 이 벌써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만 해도 5억, 3억, 10억, 18억 정도가 지금 예산 삭감이 됐어요. 네. 요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 치매 입원한테 진료비 다 지금 결손에 보충 하나도 안 해주고 삭감 다 시켜놓고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구해와야 됩니까? 지금 대구의료원도 힘든 것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치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착한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건전한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적자를 자꾸 들어서 대구의료원에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시 의회도 그렇고 미국의 사망자를 보면 한국전, 베트남전 합쳤는 것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데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듯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짓는 데 돈을 쓰는 것, 또 공공병원에서 크지 않은 적자가 날 때 그걸 보전해 주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이 지지부진한 건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권고했다.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금배 활동가는 이렇게 평가한다. 권고를 할 뿐이지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하는 건지 지방정부가 하는 건지 병원이 하는 건지 보건소가 하는 건지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의미를 부여하면은 방향성이 있는 거고 거칠게 얘기하면은 말만 있는 없었던 문건이 그냥 하나 나온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거 다 돈이 들어가는 내용인 거죠. 수어 통역사를 넣어야 되고 그 보건소에 장애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환경을 갖춰야 되고 지정 병동을 마련하려면은 그걸 갖춰야 되고 병원에서 생활 지원할 인력을 넣으려면 그것도 예산이고 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6월 말에 정부가 이 매뉴얼을 공고하고 난 다음에 7월에 3차 추경이 있었는데 3차 추경에서 이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구시에 얼마 전에 그 면담을 했어요. 건강국정 면담을 했는데 코로나 관련된 재유행 전에 대책 마련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에는 장애인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있거든요. 저희가 속한 단체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다. 코로나19랑 장애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나중에 대책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의료 서비스는 공적 자원이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그렇게 답했다.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이렇듯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국민들 의식은 달라졌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아직 제대로 된 답변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열이 나면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부터 맡아야 되는 그 결과부터 봐야 되는 아직도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병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인데 아무것도 지금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성인 남성들은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들은 이게 생명의 지장이잖아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분들을 먼저 검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잖아요. 우리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저희도 이게 대상자가 되고 나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구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지난 2월 대구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를 제외한 기존 환자들을 내보냈다. 치매로 오랜 기간 입원 생활을 한 환자도 퇴원 조치되고 말기암 환자에게도 퇴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몇몇 환자는 버텨서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남았다. 그날 현장을 목격했던 이상원 기자는 말한다. 그거는 결국에 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 한결같이 그거였거든요. 메르스 그리고 그 전에 뭐 다른 감염병들을 경험을 했고 그때마다 백서 같은 거 만들어내지 않았냐.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나는 결국에 당일날 나가라는 이야기 들어야 되고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 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냐. 신종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변할 것 같냐. 그러니까 저는 안 변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쨌든 내가 살 길 찾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강해졌을 거고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댈 게 없다는 생각들도 강해졌을 거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 봄 우리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감염의 위험마저 감수하는 행렬을 목도했다. 그곳에는 국가와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 결국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삶의 원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서로의 안전을 지탱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다음에 닥쳐올 재난의 국면에서 우리가 마주할 풍경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삶의 불안은 재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이 끝나도 재난은 계속된다. 성소공동체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